정말 미안합니다. 아니,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대기업 회장님이 왜 온 거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 장례식장에 나타난 한 사람. 대한민국 재벌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떠난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후 청년의 인생을 짓밟던 사장은 왜 하루아침에 몰락했을까요? 오늘은 한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과 그 아들에게 찾아온 믿을 수 없는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사연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성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진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병으로 돌아가셨어. 하지만 너는 아버지를 닮아서 착하고 따뜻한 아이야. 진성이는 그 말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노점에서 반찬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여름이면 땀에 젖었지만 어머니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웃으며 진성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크면 그게 엄마 행복이야. 진성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중학교 때는 신문 배달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대학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진성이는 29살이 되던 해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돈 벌게. 시장 일 그만하셔도 돼.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내가 결혼하고 가정 꾸릴 때 돈 많이 필요할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조금만 더 벌어둘게. 진성이는 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자는 함께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성이가 회사에 다닌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시장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진성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최선을 다해도 2년 정도입니다. 그날부터 진성이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고 진성이는 매달 수백만 원씩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회사 월급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진성이는 퇴근 후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배송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 3, 4시간.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진성이를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진성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혼자 남은 병실 복도에서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성이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 무역업체였습니다. 직원은 사장 포함해서 겨우 10명. 그곳에서 진성이는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사장은 전형적인 소규모 기업의 오너였습니다. 직원들을 부하가 아니라 하인처럼 대했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무시했습니다. 특히 진성이에게는 더욱 심했습니다. 야, 진성아. 이 서류 다시 해와. 예, 사장님. 무엇이 잘못됐나요? 보면 몰라. 화물 운송 비용을 가라로 최대한 올려쳐서 견적을 내란 말이야. 절대 안 들킨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아버지 없는 집안 애들이 꼭 이래.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성이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사장의 말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진성이는 묵묵히 서류를 다시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뭐야, 대꾸도 못하네. 역시 집안에 남자 어른이 없으면 좀 모자라는 게 있어. 사장의 비웃음이 뒤에서 들렸지만 진성이는 그저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병원비였습니다. 진성이는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신용도는 바닥이었고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 병원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고 치료를 중단하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진성이는 참았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성이가 매일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래처와의 미팅 자리였습니다. 사장이 술에 취해 진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진성아. 너 나 대신 술 받아라. 사장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뭐? 이 새끼가 지금 말대꾸야? 사장이 화를 내자 거래처 사람들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성이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진성이는 그날 밤 대리운전을 취소하고 사장과 거래처 사람들의 술자리를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새벽 3시.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전 6시 병원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진성이는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성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회사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다른 데 알아봐. 엄마, 저 괜찮아요. 회사 사람들 다 좋아요. 진성이는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를 눈치챘지만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성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가 건강해지시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걸을 수 있었던 어머니는 점차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고 나중엔 침대에 누운 채로만 지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진성이 앞에서만큼은
억지로라도 웃으려 애썼습니다. 진성아,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엄마. 그래, 우리 아들 직장에서 잘하고 있구나. 진성이는 어머니에게 회사에서의 일을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의 갑질도 동료들의 무관심도 어머니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새벽, 진성이는 병원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이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이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진성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성아, 왔구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성아, 너는 엄마한테 참 과분한 아들이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니야. 너는 충분히 잘해줬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진성이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성아,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엄마, 사랑해, 우리 아들.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심전도의 선은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진성이의 절규가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진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신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이라곤 먼 친척 몇 명뿐이었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알던 분들이 몇몇 조문을 왔습니다. 진성이는 상주로서 문상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가 진성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영정 속 어머니의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품격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남자는 천천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성이가 앉아있는 상주석 앞에 섰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성이는 황급히 일어나 답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와는 어떤 관계이셨는지.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진성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어머니께 미안하다는 말을 한 거지? 하지만 물어볼 겨를도 없이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차도 엄청 고급인데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던데? 진성이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무슨 관계였을까?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의문을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화장되어 공원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진성이는 어머니의 납골당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혼자네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진성이는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방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장, 낡은 화장대, 낡은 이불. 모든 것이 어머니의 채취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진성이는 어머니의 이불을 꺼내 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성이는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진성이에게 간단한 위로의 말만 건넸습니다. 힘내. 이제 앞으로 살아야지. 사장은 진성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3일 쉬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일해. 밀린 업무 많아. 진성이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위해 사는 거지? 어머니를 위해 참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병원비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주변에서 빌린 장례 비용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진성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3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그 남자, 이름은 강태준. 현재 국내 10대 기업에 속하는 태성그룹의 회장입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는 그룹의 후계자였을 뿐 아직 젊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시절 태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친구들과 함께 대학 근처 작은 카페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태준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이름은 윤이었습니다. 윤이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밝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태준은 첫눈에 윤이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기, 커피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윤희의 미소는 태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은 매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윤희를 바라봤고 어느덧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윤희 씨, 혹시 영화 보러 갈래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태준의 아버지, 즉 태성그룹 선대 회장은 아들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준아, 그 여자와 헤어져라. 아버지, 왜요?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 너는 재벌가의 후계자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 하지만 저는 윤희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 건 나중에 다시고. 지금 당장 헤어져. 이건 명령이다. 태준은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태준에게 통보했습니다. 내일부터 미국으로 떠난다. MBA 과정을 밟고 3년 후에 돌아와라. 아버지, 이건 선택이 아니야.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넌 집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떠나야 할 거야.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윤희를 만났습니다. 윤희, 미안해. 나 미국 가야 해. 언제요? 내일. 그렇게 갑자기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희야, 나 3년 뒤에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줄래? 태준 씨, 윤희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기다릴게요. 태준 씨가 돌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태준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준은 몰랐습니다. 윤희는 임신을 했습니다. 윤희는 태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태준의 아버지가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모두 태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희는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부모님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아이를 지워라. 아니에요. 저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 나가. 윤희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지나고 윤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진성이었습니다. 윤희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한테 소중한 선물이야. 엄마가 평생 너를 지킬게. 그리고 윤희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태준을 찾지 않기로.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야. 내가 나타나면 그 사람만 힘들어질 거야. 윤희는 진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것이 윤희가 평생 지킨 비밀이었습니다. 한편 태준은 미국에서 3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윤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카페도 문을 닫았고 윤희의 연락처도 바뀌었습니다. 태준은 사람을 동원해 윤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윤희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까지. 태준은 윤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태준을 거부했습니다. 가세요. 윤희야, 나 돌아왔어. 이제 우리 이미 늦었어요. 뭐? 제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요. 태준 씨는 태준 씨대로 사세요. 윤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도 있잖아. 내 아이잖아. 아니에요. 이 아이 아빠는 이미 죽었어요. 윤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태준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은 더 이상 윤희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윤희와 진성이가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윤희가 더 힘들어질 거야. 태준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준은 태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윤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성이가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하지만 태주는 끝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윤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태주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정 속 윤희의 사진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주는 진성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의 아빠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30년 동안 외면했던 아들에게 결국 태주는 미안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장례식장을 나오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진성이라는 청년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예, 회장님. 며칠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태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진성이가 다니는 회사에서 받은 모욕, 사장의 갑질, 동료들의 무관심,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참아야 했던 모든 것들, 특히 사장이 했던 말들이 태준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아버지 없는 집안 애들이 꼭 이래. 집에 남자 어른이 없으면 좀 모자랄 수 있거든.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비서. 예, 회장님. 저 회사 완전히 무너뜨려. 회장님? 저 사장이라는 인간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사업 못하게 해. 태준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태성그룹의 비서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진성이가 다니는 회사의 거래처를 조사했습니다. 그 회사의 매출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은 그 거래처의 모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었습니다. 태주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 태성그룹 강태준입니다.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귀사의 자회사가 거래하는 회사 중에 다운무역이라는 곳이 있죠? 아, 예, 있습니다. 그 회사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이유가? 제가 부탁드립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다운무역의 사장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네. 왜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매출의 절반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은행 방침입니다. 사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날 세무서에서 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불임금, 허위계약서, 불법 외주,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갑질 신고까지. 사장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어.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는 모두 떠났고 자금줄은 막혔고 세무조사로 회계장부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사장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회사에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태성그룹의 자회사에서였습니다. 회사를 인수하겠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현 대표의 즉시 퇴진. 사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태성그룹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태성그룹 산하로 편입됩니다. 체불 임금은 전액 지급되며 근로 환경은 즉시 개선됩니다.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전 사장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은 태성그룹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태주는 사장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원에게 했던 말들, 아버지 없는 집안, 남자 어른 없는 집,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람을 깔아뭉개고 쌓은 회사는 그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보겠습니다. 사장은 그 자리에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진성이는 회사가 인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불되어 있던 월급이 전액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진성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며칠 후 진성이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성 씨, 태성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네, 저를요? 진성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약속된 날 진성이는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서 진성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왜 나를 찾는 거지?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 바로 어머니 장례식에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앉으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진성이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왜 부르신 건가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성 씨, 아니, 진성아. 내가 할 말이 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네. 30년 전 나는 내 어머니를 만났고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비겁했다. 집안의 반대 때문에 어머니를 떠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늦었다. 진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멀리서 너와 내 어머니를 지켜봤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다. 그것이 나의 평생 후회다.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진성아, 나는 내 아버지다. 뭐라고요? 진성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건 내 어머니가 한 거짓말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준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준과 윤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진성이는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미안하다. 3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너와 내 어머니가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서도 다가가지 못한 나를 용서해달라. 태준은 진성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짓이세요? 진성이는 황급히 태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진성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왜 안 오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서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하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다 되는 건가요? 진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 하나 키우시느라 당신 인생을 포기하셨어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성이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 회사 일을 도와주신 거죠?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태주는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다. 진성이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태성그룹 지분 일부와 신설법인의 대표 자리 제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는 내 아들이다. 당연히 물려받아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진성이는 서류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진성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당당하게 사셨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진성아,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당당하게, 노력 없이 얻은 자격으로 남의 인생 위에 서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태주는 진성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윤희를 닮아 있었습니다. 알겠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른 제안을 하나 하겠다. 태주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건 어떻겠니? 사회적 기업이요? 내 어머니처럼 병원비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들을 돕는 거다. 자금은 내가 되겠다. 하지만 모든 결정권은 너에게 있다. 진성이는 서류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어머니의 이름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하겠다. 그곳에서 저소득층 환자들을 지원할 거다. 진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 받아주겠니? 진성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동료로 대해주세요. 태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동료로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성이는 희망나눔재단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병원비로 고통받는 가정들에게 무이자 대출과 후원금을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진성이는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힘내세요. 진성이는 그들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처럼 살고 있죠? 한편 태주는 윤희의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대형 병원들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와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태주는 윤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바랐던 세상을 만들겠소.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게요. 진성이와 태주는 가끔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로서 요즘 재단 운영은 어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50 가정을 도왔어요. 잘했네. 계속 그렇게 해나가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진성이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을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윤희의료재단 무료진료센터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성이는 그 팻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병원에선 엄마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진성이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는 사장의 갑질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 어머니가 바랐던 당당한 사람. 그날 저녁 진성이는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남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진성이는 어머니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게 아버지가 생겼어요. 아니, 정확히는 동료가 생겼어요. 엄마를 사랑했던 사람이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성이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아들. 진성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바랐던 세상, 아무도 병원비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세상, 모두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성이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어머니가 평생 숨긴 비밀, 그리고 그 아들에게 찾아온 놀라운 반전. 진성이는 결국 어머니가 바랐던 대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무릎을 꿇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성이처럼 어머니를 위해 버텼던 그 시간들이 결국 그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고 계신가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